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웹 해킹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보안 담당자의 관점으로 웹 해킹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관리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웹 모의 해킹을 하는 모의 해커처럼 모든 근본적인 원리와 기술적인 변형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웹 모의 해킹을 몰라도 된다는 뜻이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웹에 대한 원리와 해킹의 프로세스 방법을 안다면 최고로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단지 내가 보안 담당자로서 웹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제가 말하는 보안 담당자는 웹 모의 해커가 점검한 취약점 내용을 이해하고 조치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 인젝션 취약점이 있는 경우 제가 말하는 보안 담당자는 SQL 인젝션 취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간단한 공격문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의 해킹 전문가로서 DB별로 다른 입력 방법과 개발 언어별로 하는 우회 방법, 변형된 수십, 수백 가지의 SQL 공격문을 알고 적용할 기술까지는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직에 한두 명 있는 보안 담당자로서 왜 취약점 관리를 할 때는 취약점 점검과 조치는 외주나 혹은 현역 업체에 맡기고 이보다 중요한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서론이 길었네요. 보안 담당자로서 웹에 대한 안전한 관리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웹과 공격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키사에서 일주일짜리 웹 모의 해킹 교육을 할 때나 내부 기술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이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는 사람의 보안의 지식 수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는 사람의 시간을 의미 없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 같다 제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이 영상의 수준은 직무순환이 있는 작은 공공기관에서 보안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해당 영상을 보면 내가 보안 담당자로서 웹 모의 해킹은 이렇게 하네? 그리고 진행해야 할 때는 이런 절차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이 영상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서 원시 웹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2024년 현재의 웹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웹이 시작된 1990년 이후로 34년간 웹은 가장 중요한 정보 기술로 군림하면서 복잡해졌는데요. 말이 34년이지 이 34년 동안의 급속한 변화의 결과로 웹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웹 전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지도 없이 공부하는 기분이 들 거고요. 공부의 끝도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리턴 투 루트입니다. 해당 리턴 투 루트, 즉 근본으로 돌아가기는 제가 시스템 해킹을 공부할 때 책에서 저자가 사용했던 말인데요. 복잡한 기술을 가장 빠르게 학습하는 방법은 최초의 해당 기능이 나온 이유와 변천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처음에는 엄청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가장 빠른 길이자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웹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시기에 도착한다면 거기에는 웹의 본질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만난 웹의 본질은 웹이 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빠짐없이 있을 것이며 군더더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인터넷과 웹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보보호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포인트를 넓혀볼 것입니다. 그럼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원시웹에 대한 설명은 생활 코딩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이고행님이 제작한 영상을 많은 부분 참고했습니다. 혹시라도 개발자로서 공부하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가 국내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기초를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단순한 지식에 대한 소비자로 살 것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컴퓨터,
인터넷, 웹과 같이 혁명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혁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지속되고 소멸되는가에 대한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인터넷과 웹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현실에서 구분해서 맥락적으로 사용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도시라면 웹은 도시 위에 있는 건물 하나입니다. 인터넷이 도로라면 웹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한 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운영체제라면 웹은 운영체장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본다면 웹이 인터넷의 부분 집합입니다. 또 웹과 동급인 기술은 별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과 웹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기술 역사상 중요한 사건 두 개가 1960년대와 1990년대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인터넷이 탄생합니다. 1990년에는 웹이 탄생합니다. 두 기술은 무려 30년의 시차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두 기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웹이 너무나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또 웹 때문에 사람들은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웹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웹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1960년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핵 정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핵에 대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 공격이 일어났을 때 통신 시스템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통신 시스템이 중앙 집중적이었기 때문에 핵 공격을 당하면 통신이 마비되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산된 형태의 통신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터넷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통신 장비들이 각자 일종의 정화공 역할을 하는 상호부조 시스템이 인터넷인 것이죠. 인터넷은 위의 그림처럼 중앙이 없습니다. 하나가 파괴돼도 나머지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960년에 인터넷이 출발입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인터넷은 천천히 확산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인들은 인터넷이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군대, 기업들만 사용하는 엘리트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웹이 탄생한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웹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렇죠. IT의 많은 기술들이 1950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많이 발생했으니까요. 맞춰보세요. 의외의 곳입니다. 네, 바로 스위스입니다. 왜 산 좋고 물 좋은 스위스에서 정보기술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웹이 태어났을까요? 사실 스위스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위스에는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CERN이라는 저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강입자 가속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인류가 만든 기계 중 가장 복잡하고 비싸고 거대한 것입니다. 그 둘레가 무려 27km나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사진에 있는 관을 통해 입자를 고속으로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입자와 입자가 쾅 하고 충돌을 시키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로 인해서 어떠한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힉스 입자입니다. 피터 힉스 박사는 1964년 힉스라는 물질의 존재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것이 강입자 가속기입니다. 2013년 10월 6일 유럽의 입자물리연구소는 인류를 향해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힉스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표장에서는 피터 힉스 박사가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죠. 피터 힉스와 프랑수와 앙글레이는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
인지학상을 받습니다. 인류는 그런 존재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연구소에는 127개국에서 모인 12,0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모인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멋진 곳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반대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에 일반인들은 정보라는 개념조차 낯설어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이자 물리연구소는 그 시절에 이미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매우 비슷한 작은 지구였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웹이 태어난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1980년에 연구소에 중요한 인물이 도착합니다. 훗날 웹의 창시자가 될 팀 버너스-리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엔지니어 그룹에 속하는 엄마와 아빠를 두고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컴퓨터로 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컴퓨터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연구소에 계속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연구소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그럼 팀 버너스-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중 1980년대에 CERN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할 때 버너스-리는 처음으로 이콰이어라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콰이어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기억을 돕기 위한 개인적인 도구로 고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하고 각자의 프로젝트나 논문을 참조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19세기 초에 출간된 Equire Within Urban Everything에서 따왔습니다. 이 책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였습니다. 버너스-리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월드 와이드 웹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이콰이어는 매우 실험적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CERN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후에 웹의 전신이 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만들고를 반복했습니다. CERN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버너스-리는 다시 한번 정보 관리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네트워크 기술과 하이퍼텍스트의 발전에 주목하며 자신이 구상한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그 유명한 Information Management a Professional 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CERN의 상사였던 마이클 샌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웹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 서로 다른 문서를 링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된 정보를 연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의 독특한 점은 버너스-리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와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을 결합하여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너스-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 인터넷과 하이퍼텍스트의 결합을 구조적으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처음에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샌달의 평가처럼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너스-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CERN 연구소는 구글이나 MS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학 연구가 아니었던 그의 작업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1990년 연구소에서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인터넷이 도입된 것입니다. 인터넷이 연구소에 도입되면서 팀 버너스-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인터넷을 합성해서 인류사적인 의미 있는 작업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1990년 10월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1990년 11월에는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를 만듭니다. 이 웹 브라우저의 이름이 바로 월드 와이드 웹이었습니다. 훗날 이 브라우저의 이름이 웹 이름이 되죠.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침내 웹 서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서버에 info.cern.ch라는 도메인 네임을 부여합니다. 자,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웹 브라우저를 켜보세요. 주소창에 http://info.cern.ch라고 입력해보세요. 웹
웹페이지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이 세계 최초의 웹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웹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저라면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게 정말 힙한 거죠. 인터넷이 시작한 1960년 이후로 엘리트 시스템이었던 인터넷이 1990년 웹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대중화의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인터넷이 미래에 중요하게 사용될 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웹이 등장하기 전까진 인터넷의 활약은 가능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제대로 응용한 웹이 등장하면서 일반인에게도 쓸만한 시스템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인터넷과 웹은 폭발적으로 동반선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참고한 생활코딩의 이고잉님은 팀 버너스리가 처음으로 창조한 웹의 최초의 모습을 이렇게 부릅니다. 원시 웹 이라고요. 물론 영상을 만드는 저도 이 단어에 너무도 공감을 합니다. 웹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배제한 순수한 상태의 원시 웹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웹의 구조를 배우기 앞서서 웹이 탄생한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최초의 원시 웹의 배경을 공부하면서 왜 웹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웹의 역사에 이어서 천재들이 만든 인터넷이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맥락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인터넷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최소 몇 대가 있어야 될까요? 정답은 2대입니다. 한 대는 인터넷이 아니고 세 대는 본질적이지가 않죠. 2대의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순간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팀 버너스리는 2대의 컴퓨터를 장만합니다. 그리고 2개의 프로그램과 1개의 프로토콜을 개발하는데요. 하나는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대의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가 깔려있는 컴퓨터는 info.cern.ch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컴퓨터가 어떻게 저런 주소를 갖게 되었는지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생활코딩의 이고잉님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내가 알고 있으면 기술이고 모르면 마법이라고 종종 표현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지금은 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디렉토리 안에 index.html 이라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 info.cern.ch/index.html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info.cern.ch에 해당되는 컴퓨터에게 찌릿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 안에는 나는 index.html 파일을 원합니다 라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담았는지는 마법입니다. 알면 기술, 모르면 마법이고요. 마법도 괜찮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네트워크 교육을 한다면 이 마법을 기술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info.cern.ch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설치된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서 index.html 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게 다시 쏴줍니다. 정기적 신호로 바꿔서 보내주죠. 그럼 그 정기적 신호 안엔 index.html 이라는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가 담겨 있겠죠? 물론 지금은 마법입니다.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어떤 정보가 도착하나요? 그렇죠. index.html 이라는 파일의 내용이 도착하는 거죠. 코드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웹브라우저가 읽어서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화면에 표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가 또 웹이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보시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웹브라우저가 깔려있는 컴퓨터는 정보를 요청하고 있나요? 응답하고 있나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정보를 응답하나요? 요청하나요? 응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각각의 컴퓨터의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부를까를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 말을 최대한 쉬운 말로 쓰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부모 자식? 그건 자본주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종관계? 그건 봉건주의 시대의 얘기고요. 바로 고객과 사업자겠죠. 그래서 고객이 영어로 뭐냐?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서버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들 사이에 정보가 왔다 갔다 할 때 요청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 컴퓨터, 응답하는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웹이잖아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사실 웹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게임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 즉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게임 클라이언트, 그리고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게임 서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채팅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은 인터넷이라는 관점 기준으로 한다면 채팅 클라이언트, 그리고 채팅 회사가 갖고 있는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채팅 서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코딩의 이고잉님이 공부에 대한 의견인데요. 저도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 자주 인용하며 사용하는 말인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차용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웹브라우저의 사용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쵸? 아마 웹브라우저를 저보다 더 잘 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는 익숙하지만 아마 웹서버는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럼 웹브라우저는 물질인가요? 아니죠. 웹브라우저는 논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추상적인 대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매일같이 쓰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웹브라우저에 대해 생각을 하니까 마치 그것이 물질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웹서버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은 웹브라우저와 똑같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깔고 써서 쓰면 되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다만 우리가 저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컴퓨터를 만든 분 중에 폰 노이만이라고 정말 천재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누군가가 어떻게 수학을 잘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라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해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웹서버라는 추상적인 걸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고 자꾸만 써보면 저것도 물질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낯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천재들이 만든 인터넷에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즉 웹의 구조인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보안 담당자로서 이게 웹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데 필요해?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웹에서 매우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웹의 구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 내용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다시 1990년대 초기 웹 구조로 돌아가 초기 와스가 나타나기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 초기 웹과 2024년 현재에도 사용되는 웹의 원형까지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보안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배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만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배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면 향후 엔지니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신기하게 다 이해가 될 수 있으니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 웹의 역사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할 때 1990년 팀 버너스-리는 10월에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1월에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웹 브라우저가 향후 브라우저의 이름이 되는 월드 와일드 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침내 웹서버를 완성해 웹의 기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웹페이지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A 태그인 하이퍼링크 때문인데요. 난 A 태그가 뭔지도 모르고 하이퍼링크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마법은 바로 다음 에피소드인 HTML에서 마법을 기술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어주세요. CERN 기억하시죠? 바로 유럽 2차 물리연구소인데요. 연구소에는 무엇이 가장 많을까요? 바로 논문과 종이로 된 자료들이겠죠. 이런 논문과 자료들이 문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양자역학 논문을 읽다가 엔트로피의 단어를 처음 봤다고 가정할게요. 물론 물리학을 전공했다면 당연히 알겠지만 모른다고 가정할게요. 그때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어떠한 책에서 본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해당 책을 찾아서 읽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한 번에 찾겠죠. 하지만 처음 선택한 책에 엔트로피라는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책을 또 한번 봐야겠죠? 그렇게 2권, 3권, 4권으로 늘어나면서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겁니다. 책을 못 찾았다면 엔트로피를 알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죠. 다행히 예상한 사람이 알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엔트로피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HTML 문서로 작성이 됐다면 어떨까요? HTML로 작성한 문서에서 엔트로피가 A 태그로 연결되어 있다면 한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엔트로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나 논문으로 바로 갈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 사용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를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잠시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볼까요? 이 HTML이 태어난 CERN 연구소는 127개국이 모인 12,0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모인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정보가 넘쳐나는 곳이고 그 정보를 찾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A 태그인 링크 기능이 적용되면서 한 번의 클릭만으로 모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HTML이 적용된 후 CERN에 있는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열광적으로 좋아했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넘어가면서 점점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동물은 적응의 동물이죠. 새로운 기능을 접할 때는 너무나도 만족하지만 익숙해진 이후에는 다른 더 좋은 곳이 없을까 하고 조금씩 불만이 생기잖아요. 바로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 CERN의 엔지니어는 어떠한 불만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쉽게 성적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다니엘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수학은 60점, 국어는 100점, 역사는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알고 보니 수학 점수가 90점이었던 겁니다. 오타가 나서 90점을 60점으로 포기되었던 겁니다. 그럼 수정을 해야겠죠. 이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성적표 관련해서 수정할 문서가 한 개라면 어떨까요? 괜찮죠. 이 정도는 손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할 문서가 10개라면요? 뭐 이 정도도 할 수 있죠. 근데 수정할 문서가 100개라면요? 뭐 힘들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수정할 문서가 1000개라면요?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아니면 몇 날 며칠을 하면서 겨우겨우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수정하는 과정에서 분명 틀리는 부분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수정할 문서가 10,000개라면요? 10만 개라면요? 더 많아져서 100만 개라면요? 이때부터는 수정이 힘들어집니다. 문서가 증가할수록 사람들의 고통과 불만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요. 여러 사람들의 성적표와 다양한 문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민 끝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바로 문서에는 성적표처럼 고정적인 것과 계속 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정적인 것과 변화하는 것을 구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만들었던 성적표 기억나시나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이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적표라는 문서는 성적표라는 글자, 땡땡 고등학교, 년, 학기, 이름, 수학, 국어, 역사, 평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도와 학기의 숫자, 이름, 수학, 국어, 역사, 평균의 각 이름과 숫자, 즉 다니엘 90, 100, 90, 93.3은 계속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정적인 것과 변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정적인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문서에 저장해 놓고, 변하는 것은 DB에 저장해 놓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혁신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혁신의 구조는 지금의 그림처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원시웹을 볼까요? 처음에는 클라이언트에서 다니엘 성적표를 보내줘 라고 서버에 요청을 하면 서버 내에서 다니엘 성적표를 찾아서 전달해 주겠죠. 하지만 아까처럼 수정해야 할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수정할 문서가 수십만, 수백만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고정적인 것과 변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웹페이지를 서버가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다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고 나니 세상은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초기 원시웹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십, 수백 페이지를 가지지 않고 단 하나의 고정 페이지만 가지고 있으면 변화하는 내용은 DB에 저장해 놓았다가 원하는 내용에 따라 새롭게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고정적인 페이지는 유식한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정적 페이지라고요. 정적 페이지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잖아요. 이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지 않는 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CEO의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이렇게 변화가 없는 정적 페이지는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의 정보를 가져다가 고정적인 부분과 조합하여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페이지를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부릅니다. 동적 페이지라고요. 별거 아니죠? 그럼 마법 하나를 기술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동적 페이지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그 이름이 바로 WAS입니다.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인 WAS죠. 이 WAS가 생기면서 웹은 또 한 번의 진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웹서버는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보통 웹서버와 WAS는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웹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다양한 요구를 총괄해서 진행하는 총괄 매니저 같은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WAS라는 것은 보통 미들웨어라고 불리면서 웹서버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조회나 다양한 로직 처리가 필요한 동적 페이지, 즉 컨텐츠를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원시웹에서 한 단계 발전한 웹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바로 WAS와 DB가 연결된 오늘날의 웹 구조의 원형을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다양한 웹페이지는 오늘 이야기한 웹의 기본 구조로 동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웹에서 가장 중요한 패드는 오늘로써 다 배웠습니다. 중요도로 따지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60% 이상은 오늘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살을 붙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웹 해킹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기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더 공부하면서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안 담당자로 웹 모의 해킹을 진행하기 앞서 웹의 근간이 되는 웹서버의 구조와 WAS, 데이터베이스를 간략하게 공부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웹의 기본 구조,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관계를 포함해 WAS와 DB 연동까지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웹의 뼈대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웹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를 담고 있는 브라우저의 역할을 하는 HTML. 둘째,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인 HTTP. 셋째,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관계, 그리고 이를 더 발전시킨 WAS와 DB의 연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구조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웹의 기초부터 설명하는 이유는 웹 모의 해킹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이해 없이 단편적인 공격 기술만 배우면 이를 응용하거나 더 발전된 해킹 기법을 수행하는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채널은 보안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나 협력업체에 정확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 담당자가 먼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혼선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웹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는 웹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다양한 취약점들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웹이 처음 등장한 이후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는데요. 오늘은 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이슈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등장한 혁신 기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안 문제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웹의 역사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한 천재 엔지니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월드 와이드 웹, 즉 웹을 처음 발명했죠. 바로 팀 버너스-리입니다. 팀 버너스-리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ERN에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실현할 도구로 웹을 발명했습니다. 당시 그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름의 최초 웹 브라우저를 CERN HTTPD라는 첫 번째 웹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첫 번째 웹사이트는 info.ceran.ch였고요. 이때 웹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해 문서들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했죠. 하지만 이 기본 개념이 오늘날 웹을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보안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통신은 평문으로 이루어졌고 별다른 인증 체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웹은 매우 소규모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웹은 빠르게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1991년 8월 팀 버너스-리는 웹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웹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거죠. 당시에는 HTML이라는 간단한 마크업 언어로 웹페이지를 작성했고 하이퍼링크로 다른 문서와 연결하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1993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자익 브라우저의 등장인데요. 모자익은 최초의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였습니다. 이때까지 웹 브라우저는 텍스트만 보여줬는데 모자익은 이미지를 함께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모자익 브라우저는 사용자들이 웹을 더 직관적이고 쉽게 탐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웹 사용자는 빠르게 증가했고 웹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보안에 대한 문제도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웹 페이지가 그래픽과 멀티미디어를 처리하게 되면서 웹 어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1994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출시되었습니다. 넷스케이프는 당시 가장 강력하고 빠른 웹 브라우저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용자가 이 브라우저를 통해 웹에 접속했습니다. 넷스케이프가 도입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SSL이었는데요. SSL은 웹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 비록 초기 SSL은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인터넷 보안에 초석을 놓은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웹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창기에는 많은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1995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웹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1995년 웹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 내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능 덕분에 웹은 정적인 테스트와 이미지 제공에서 벗어나 훨씬 더 동적이고 인터랙티브한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도입으로 새로운 보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즉 악의적인 해커가 이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탈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공격 기법 중 하나가 바로 그 XSS입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말하는 거죠. 공격자는 악성 스크립트를 웹페이지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악성 코드를 실행시켜 정보를 빼가는 방식입니다. 웹해킹에서 배울 XS가 역사가 참 오래됐죠. 나중에 웹 공격을 배울 때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넷스케이프와 경쟁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출시했죠. 이때부터 브라우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두고 벌어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기능이나 성능 그리고 보안에 대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브엑스라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액티브엑스는 웹에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었지만 동시에 보안 문제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실행되거나 심지어 악성 코드가 포함된 컨트롤이 설치되는 문제가 있었죠. 1998년 구글이 등장했습니다. 구글은 기존 검색 엔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교한 검색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웹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매우 쉬워졌죠. 하지만 구글의 등장과 함께 검색 엔진을 악용한 스팸 웹사이트나 피싱 사이트들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웹 보안은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에는 SSL 3.0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이 필수적이었죠. SSL 3.0은 이전 버전의 여러 취약점을 보완해 더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웹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웹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보안 위협도 증가하면서 웹 보안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결론입니다. 오늘은 웹의 태동기와 웹의 성장과 브라우저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대 초반 웹 2.0의 등장과 함께 보안 문제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웹 발전 과정을 보면서 보안 이슈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웹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정보를 담고 있는 브라우저의 역할하는 HTML. 둘째,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인 HTTP. 셋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관계, 즉 웹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 웹 구조는 에피소드 2와 3편에서 웹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배웠고요. 저번 주에는 인터넷, 즉 2000년 전에 웹 발전 과정을 보면서 정보 보안 측면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나타났고 대응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웹의 발전을 살피면서 보안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해결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웹의 변천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웹의 흐름을 보면서 어떠한 맥락으로 보안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를 이해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웹의 변천사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웹이 한 단계 더 도약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웹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제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웹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사용자가 단순히 웹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웹 2.0의 가장 큰 특징은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입니다. 이제 사용자는 단순히 정보를 읽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고 다른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위키피디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키피디아는 2001년에 시작되어 사용자들이 정보를 직접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을 열었죠. 웹의 소통의 장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웹 2.0이 진정한 혁신을 이룬 것은 기술적인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2005년에 등장한 AJAX는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 없이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AJAX는 덕분에 사용자들은 페이지를 다시 로드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로 인해 구글 맵스, 페이스북 같은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웹은 이제 단순한 페이지 모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과 기능성의 향상은
웹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동반했습니다. CSRF와 SQL 인젝션 같은 취약점이 급증하면서 웹 개발자들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특히 AJAX는 사용자 입력을 서버로 보내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죠. 바로 이 시기에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또 다른 혁신적인 변화의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웹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웹이라는 두 가지 혁신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살펴볼까요? 2006년 아마존 웹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서버 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는 훨씬 더 쉬워졌고 특히 확정성과 비용 효율성 면에서 엄청난 혁신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웹 보안 문제와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서버를 물리적으로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면 내 데이터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누가 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소유권, 접근 제어, 그리고 암호화와 같은 새로운 보안 문제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모든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은 정통적인 서버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보안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전 세계 웹 사용 방식을 뒤바꾼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의 출시죠. 모바일 웹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나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웹은 이제 단순한 데스크탑 환경을 넘어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웹도 새로운 보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악성 웹의 주요 타깃이 되었고 모바일 웹의 보안 취약점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유출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죠. 모바일 환경에서는 데스크톱과 같은 다른 보안 취약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출시했습니다. 크롬은 웹 브라우저의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죠. 기존 브라우저보다 빠르고 안전했으며 특히 샌드박싱 기술을 도입하여 브라우저 자체에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웹 보안은 한층 더 강화되었고 CSP 같은 새로운 보안 기술이 도입되어 XS 같은 공격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안이 웹의 중심화두가 된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스노튼이 폭로한 국가안보국 감시 프로그램 사건이죠. NSA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웹사이트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HTTPS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S는 통신 암호화하여 해커가 데이터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해주죠. 또한 2015년에는 웹 성능을 한 차원 더 높여주는 HTTP2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웹 프로토콜의 로딩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 전송을 높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대규모 웹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흥미로운 점은 암호화 통신에서도 HTTP2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즉 보안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GDPR, 즉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 법은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도입했죠. 웹사이트는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때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했고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GDPR의 시행은 전 세계 웹사이트와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웹 3.0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웹 3.0은 중앙화된 웹이 아닌 탈중앙화된 웹을 목표로 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사용자는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정보가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된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이는 앞으로 웹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와 보안 측면에서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또한 인공지능은 웹 보안에 대한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I는 사이버 위협을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웹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발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보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웹은 더 안전하고 더 개인화된 방식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웹 발전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보안 이슈들 그리고 미래의 웹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2000년 이후 웹 발전 과정을 보면서 보안 이슈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더불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